2005년 4월 8일 새벽, 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어느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해야 했을 동네 골목에는 새벽부터 주민들이 밖에 나와 모여 있었는데요. 주택 입구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 때문이었습니다. 이 핏자국은 다른 주택의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는 젊은 여성의 사체가 있었어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의 이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왜 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체포한 범인은 출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던 26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한 달 사이 2건의 살인과 100번이 넘는 강도를 저지르는 등 범인은 전혀 범죄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2명을 살해한 뒤 시간까지 저지르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놀랄만한 일은 범인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추가 범행 계획을 담담히 진술하는 모습이었어요. 범인의 진술 과정에서 보여준 뻔뻔함이나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영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한 수법을 드러낸 범인을 두고 당시 경찰과 언론은 제2의 유영철이라며 둘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범인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길래 범죄를 멈추지 못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검거될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옥상은 야외였는데도 주변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던 것으로 봐선 살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고요. 피해자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범인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이 옥상까지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죠. 조사 결과 살해된 여성은 사체가 발견된 옥상에서 20m쯤 떨어진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25살의 김씨로 밝혀집니다. 김씨의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아마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몇 시간 전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했고 몸싸움 끝에 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경찰이 더욱 충격받았던 것은 부검 결과였어요. 그동안 많은 강간살인의 경우 성폭행 후 신고를 염려해 살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김씨의 몸에서는 반대로 사망 후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목격자를 찾는 동시에 김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고 김씨 주변에서도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사건 해결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범죄에 비해 살인사건은 흔적이 더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목격자나 피해자 주변의 탐문수사로만 용의자를 측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 주변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는 발자국 하나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강도살인의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정신 이상자의 무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죠.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서둘러 사건이 일어난 전북 지역의 동일범죄 전과자와 최근에 출소한 사람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범인이 지역을 옮겨가며 다음 범행을 계획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인접지역인 충청도에 거주 중인 인물까지 상대로 확대 수사를 진행했죠. 당시 수사팀이 용의자 명단에 올렸던 동일수법 전과자와 우범자의 수는 25,000명이 넘었고요. 이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통신 내역만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수사팀이 봐야 할 자료는 말도 못하게 많았지만 이 중에 반드시 범인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매일 밤낮으로 용의자들을 만났고 명단을 추리는 결과 가장 유력해 보이는 단 한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익산에 거주 중이던 26살의 박씨라는 남성이었어요. 박씨는 익산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해당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당일 이후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수상한 행동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씨를 주시하던 수사팀은 사건 발생 23일째인 2005년 5월 1일 계속 꺼져 있던 휴대폰이 천안에서 잠깐 신호가 잡히고 다시 끊기는 것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익산에 있던 용의자가 천안으로 위치를 옮겼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4일 후인 5월 5일 충남 천안에서 또 한 건의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천안시 신부동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던 22살 이씨가 흉기에 찔린 채 사체로 발견되었던 거죠. 이때 천안의 관할경찰서에서 수사가 착수되었지만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이 멈춰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북경찰청 수사팀에겐 익산의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던 거죠. 당시 수사팀은 지속적으로 박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의 신호가 감지된 지역들을 확인하면서 이동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씨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터져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던 것이었어요. 수시로 지역을 옮기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흔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천안에서 일어난 이씨의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박씨가 장소를 천안으로 옮겼고 며칠 후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사팀은 천안 살인사건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한 용의자 박씨와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건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였던 거죠. 두 사건은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서로 무관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천안의 이씨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4월 30일 이 피해자의 옆집에서 절도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절도 사건도 목격자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은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발자국이 익산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김씨의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라도 익산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천안으로 옮겨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뜻이고 그 앞집에 살고 있다는 이씨는 5일 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익산과 천안의 살인사건 모두 범인이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는 식칼로 살인을 한 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범행을 한 점, 살해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점 등을 봐서 같은 인물의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곧 익산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천안으로 장소를 옮겨 두 번째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사이사이에도 크고 작은 여러 건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전 출소한 26살의 박씨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박씨를 찾기만 한다면 범인이든 아니든 수사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수사팀이 용의자인 박씨를 4개월간이나 추적했어요. 그런 결과 익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21일째가 되던 2005년 8월 7일 자신의 후배와 함께 훔친 차를 타고 절도를 벌이던 중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게 검거됩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된 박씨는 당시 왜 자신을 잡아가려 하느냐며 거칠게 저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발자국과 그동안 통신 탐문 수사를 해본 결과 모든 정황이 박씨가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서에 와서도 자신의 절도 사실만 인정했고 살인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러자 수사팀이 꺼낸 말은 박씨에게 익산 사건의 유전자 감식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범인은 모두 자신이 벌인 일이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건이 해결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불과 한 달 사이 2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100건이 넘는 강도까지 벌인
박씨라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인물일까요? 조사 결과 박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복역하다 2005년 3월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난한 집안을 탓하며 방황을 시작했는데요. 박씨는 키가 170이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의 미남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형사들이 봤을 때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기 힘든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서 수사팀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출소 후 박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익산에서 김씨의 집을 목표로 정하고 침입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2층 방에서 김씨가 잠들어 있는 것이었죠. 단순히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집안을 뒤졌는데 도중에 김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빼들어 위협하면서 김씨의 옷을 벗겼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씨는 소리 지르면서 심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이 박씨의 진술이었어요. 여기서 수사팀이 경악했던 부분이 범행 후 박씨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치면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이 범인들의 보통의 경우인데 박씨는 좀 달랐다는 거죠. 살해한 김씨를 이불에 싼 뒤에 20m 정도 떨어진 이웃집 옥상으로 옮겼던 건데요. 이곳에서 자신이 방금 전 살해한 사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강력 범죄를 경험해온 형사들조차도 처음 듣는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다 다시 피해자가 생각이 나서 1시간 후 사체를 옮긴 옥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시간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땐 이미 죽은 김씨를 발견한 이웃 사람들이 밖에 나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자세한 진술까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은 수사팀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범행 후 박씨는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교도소에서 알게 된 후배와 함께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오가며 100여 차례에 달하는 과감한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질렀죠. 두 번째 살인까지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씨가 살인과 다른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익산에서 벌어진 첫 번째 김씨 사건 당시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후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죄에 익숙한 면도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도, 살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박씨의 범행 수법이나 검거 후 보여준 태도, 심리 상태들을 두고 제2의 유영철이라고 부르면서 비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박씨에게도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자신은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는 여성은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영철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했었답니다. 유영철은 21명이나 되는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 공통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박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고 시간을 했다는 점에서 유영철과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죠. 피해자의 수나 범행 방식은 다르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현장에서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점은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인데요. 박씨의 경우 사체와 성관계를 벌인 점은 정상적인 범죄 행동의 반경을 벗어난 행위죠. 정상적인 범죄 행동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실 텐데 유영철 이후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엔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계상 살인범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보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범행을 한다면 예측하고 떠올릴 수 있는 행동들을 정상적인 범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박씨나 유영철의 경우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유영철도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절단했고 근처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이런 일반인이 결심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비정상적인 범죄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둘 간의 공통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박씨와 유영철의 살인 행위는 무동기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동기 범죄란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범죄 유형을 말하는데요. 묻지마 살인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죠. 박 씨의 행동은 자신의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항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고, 범행 도중 자신을 목격하고 성폭행하려는 행동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 여성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유영철이 경찰 조사에서 부유층에 대한 반감과 여성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던 것처럼 박 씨도 극단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으로 타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눠본 심리 분석가들은 이들이 모두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경험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모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연쇄살인범이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릴 적에 불우한 환경을 지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철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가정사는 아버지가 본 부인을 버리고 새 아내들을 둔 상태에서 생활고해로 인해 친어머니가 자식인 유영철을 죽여버릴 생각까지 했으며, 가난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며 자랐던 점과, 박 씨의 경우 어머니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장애를 가진 형제를, 동생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혼자 키우면서 이런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무조건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불우한 환경이 범죄자로 자라게 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검거된 후 죄의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도 공통된 모습인데요. 유영철은 검거된 이후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잡으려는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았다면서 공개적인 경찰 비판을 했고요. 박 씨도 역시 현장 검증 과정에서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박 씨도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성향의 범죄자일 경우 마치 게임을 하듯이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가 반복하기도 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증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질문해 보기도 하는데요. 전문적인 심리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 아니라면 이러한 범인을 수사할 경우 오히려 범인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박 씨는 만약 붙잡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진술도 했는데요. 경찰이 아무리 범인을 잡고 재판에서 형을 강하게 내린다고 해도 아마 다음 범죄자는 또 나타날 겁니다. 과연 범죄 근절의 해답은 무엇에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2005년 전북 익산과 천안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세계 범죄사건과 국내외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약속을 하며 살아왔죠. 이 약속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보자면 그것이 규칙이 되고 법이 됩니다. 약속이란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상대와 한 다짐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주기도 하죠. 즉, 약속엔 거래가 뒤따른다는 말이 되는데요. 하지만 약속이나 거래에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먼저 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약속과 거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사회의 약속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고급 요정에서도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값비싼 양주를 판매하는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요정을 찾은 2명의 남성 손님이 있었는데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60대 남성 송승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자마자 가장 안쪽에 위치한 룸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값비싼 양주들과 고급 음식들이 줄지어 테이블에 펼쳐졌죠. 직원들은 송 씨와 젊은 남성이 만난 이 자리가 아마도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 자리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 쪽이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이 두 손님의 관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먼저 술을 따라주며 권한 사람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 아닌 당시 나이 64살의 송 씨였습니다. 상황이 반대였던 것이죠. 오늘 자리는 송 씨가 젊은 남성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송 씨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신 젊은 남성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전에 부탁하셨던 건 제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젊은 남자의 말에 송 씨는 처음부터 이 말을 듣기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는데요. 그리고는 저는 우리 김 의원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 말만 하세요 라며 비워진 남성의 잔을 다시 한번 채워줬죠. 곧이어 송 씨는 젊은 남성에게 무언가가 담긴 종이 가방 하나를 선물이라며 건네줬는데요. 가방 안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안에 담긴 현금 뭉치들을 보고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전혀 놀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가방을 받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이곳에서 파는 가장 비싼 양주들을 모두 마셨고 이날 두 사람의 술자리는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3월 3일이 됐어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듯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요. 목에 화상 자국과 가슴엔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살해당한 피해자는 강서구에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3천억 원대의 자산가였던 67살의 노인 송승호 씨였어요. 경찰은 도끼를 이용한 잔인한 살인 수법과 살해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이긴 하지만 평소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주변에 악평이 자자했으며 한때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이번 살인사건의 수사 방향을 피해자 송 씨에게 원한이 많았던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재빠른 수사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인 2014년 6월 24일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던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범인은 44살의 팽용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경찰은 팽용찬이 사망한 송 씨와 어떤 금전적인 관계나 혹은 원한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봤지만 범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어떠한 금전관계나 원한은커녕 생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던 이 팽용찬이 손도끼로 송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팽용찬에게 송 씨를 살해하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팽용찬은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자신의 살인 동기를 밝히게 되는데요. 송 씨를 살해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친구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뜻밖의 대답에 경찰은 아주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봤죠. 결국 범인의 입에서 나온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 담당 경찰은 이번 강서구 재력가 노인 살인 사건이 처음 자신들이 예상했던 원한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막이 얽혀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친구라는 인물도 팽용찬의 뒤를 이어 다음 날인 6월 25일 체포되었는데요. 팽용찬의 자백으로 검거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김형식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당 소속으로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직을 맡고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젊은 정치인 김형식과 살해당한 피해자이자 재력가였던 노인 송씨, 그리고 친구 김형식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팽용찬까지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서로 얽혀있는 것일까요? 이번 범죄 사건 파일은 2014년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재력가 송씨의 죽음과 관련된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형식 청부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 현직 서울시 의원이자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김형식은 1970년 1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으로 어릴 적 신안에서 큰 규모로 염전 사업을 하던 부모님 덕에 형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지냈었다고 합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졸업 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고, 이후 노무현 캠프 기획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기획의원 등을 거치며 경험과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었죠. 40살이 되던 2010년에 김형식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오랫동안 바래오던 정치인이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김형식과 사건을 저지른 범인인 팽용찬은 사건 발생 10년 전인 2004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큰 수입을 올리던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진 팽용찬은 지인의 소개로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자신과 동갑인 김형식을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김형식은 돈이 많은 사업가인 팽용찬과 가깝게 지내면 자신이 정치를 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팽용찬의 입장에서도 정치인과 친분을 쌓아두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됐던 것이죠. 계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은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면들을 보이며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친구 사이가 되는데요. 김형식이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했던 2006년에는 팽용찬이 사비를 들여 홍보를 돕기 위한 차량을 지원했고, 2008년에는 팽용찬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김형식이 먼저 나서 7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의 사이가 돼버렸죠.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김형식 의원이 팽용찬에게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일을 2년간 끈질기게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김형식 의원이 10년지기 친구인 팽용찬에게 부탁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재력가인 송승호 씨를 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재력가 송승호 씨와 김형식 의원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서울시 시의원이 된 김형식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2013년 4월에 김형식 의원이 국회에 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은 김형식 의원과 살해된 피해자 송씨 두 사람의 어떤 비밀 계약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살해된 송씨는 강서구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모은 재력가였는데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모은 재산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며 수입을 올리는 식으로 재산을 쌓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송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들도 많았었죠.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시설을 관리하던 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당시 강서구 부동산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40억 원대의 매물로 나왔었다 그래요. 하지만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던 당시 가입한 회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건물 매물 가격의 약 3배인 480억에 달했고, 건물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보수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태였었죠. 아무도 이 건물을 구입하려 하지 않았지만 송씨의 선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들 쳐다도 안 보는 이 건물을 40억 원에 구입했고요. 어떻게든 건물로 이익을 얻으려 했었죠. 그때 알게 된 인물이 바로 서울시 의원이자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영식이었습니다. 송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무려 2년간 김영식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함께 약 5억 2천여만 원의 현금을 뇌물로 주면서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의 건물보다 상권 지역의 건물이 훨씬 더 임대 수입이 높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송 씨가 부동산 용도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약 1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송 씨에게 거액을 받은 김영식은 걱정하지 말라며 부동산이 포함된 일대 지역의 용도 변경을 약속했어요. 송 씨는 그런 김영식을 믿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빌딩을 포함한 다른 건물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김영식의 약속대로 곧 법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김영식이 국회에서 발언한 서울시 도시계획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렇게 김영식은 송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식이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송 씨에게 엄청난 비용의 접대와 뇌물을 받으며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식이 한 약속과 다르게 부동산 용도 변경이 지체되자 그때부터 송 씨는 김영식에게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피해자 송 씨는 평소 자신의 금전 출납에 대해 단돈 10,000원의 지출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이 김영식에게 거액의 돈을 그냥 주었을 리가 없었죠. 송 씨는 김영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이때 작성된 차용증으로 송 씨가 김영식에게 협박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송 씨의 협박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두려워진 김영식은 자신의 10년지기 친구인 팽용찬을 이용해 송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됐었죠. 당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팽용찬은 친구인 김영식에게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7천만 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테니 악독하게 돈을 번 나쁜 사람인 송 씨를 살해한 후 차용증을 빼앗아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은 팽용찬을 대신해 송 씨를 살해할 때 쓰였던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칼 등의 살해 도구를 지원해줬을 뿐 아니라 주변 건물 CCTV 카메라의 위치와 범행 전후의 도주 동선까지 알려주며 두 사람은 살해 예행 연습을 했고 타이머로 범행 예상 소요 시간까지 재는 등 치밀하게 송 씨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문제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예요. 경찰이 이 차용증을 발견하게 되면서 김영식은 송 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영식이 다 가져간 돈이었죠. 둘 사이에 암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느낌표는 범행에 성공했을 때, 물음표는 실패했을 때를 뜻합니다. 김영식이 팽용찬에게 느낌표를 보내 살인을 어서 시작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김영식이 팽용찬에게 살인을 부탁한 최초 시점은 실제 살인이 벌어지기 2년 전인 2012년부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망설이던 팽용찬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범행을 실행하지 않자 2014년 1월 이후부터 김영식이 강압적인 태도로 팽용찬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실행하겠다며 당장 범행을 실행하라며 요구해 왔었죠. 결국 사건이 벌어지던 2014년 3월 3일 팽용찬은 송씨 사무실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 2층 복도에서 송씨의 출퇴근 여부와 건물 각 층의 사람들이 언제 모두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송씨의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당 건물에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틈을 타 모자와 마스크를 쓴 팽용찬은 김영식이 준비해준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송씨의 사무실로 들어가 범행을 실행합니다. 갑작스런 팽용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송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송씨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팽용찬은 김영식이 요구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 송씨의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주할 시간이 지체되자 팽용찬은 결국 차용증 찾는 것을 포기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경찰은 송씨의 사망을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해 피해자 주변 인물 탐색에 한창이었던 날인 3월 6일 범인 팽용찬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그리고 중국 각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경찰은 수백 개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과 당시 팽용찬이 범행 직후 탔던 택시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송씨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가 팽용찬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 후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2014년 6월 24일 팽용찬이 국내로 소환되기 20일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영식은 다시 한번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팽용찬이 국내에 송환돼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자 바로 그날 소속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시의원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5일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송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처음에 김영식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김영식의 변호인단은 살인 교사를 지시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돈 때문에 송씨를 살해한 범인 팽용찬이 김 의원을 끌어들여 책임감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변호인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곧이어 김영식과 팽용찬이 서로 3차례나 주고받은 쪽지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니 묵비권이 유리하다. 꼭 기억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만약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영식은 팽용찬 때문에 무고하게 체포된 것인데 팽용찬에게 보낸 쪽지에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미안하다는 사과와 팽용찬을 포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팽용찬이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김영식이 쪽지에 쓴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죠. 이 문장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김영식은 팽용찬의 진술이 증거가 될 만한 행동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영식은 팽용찬이 주장하는 살인교사를 실제로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영식이 보낸 쪽지에 대한 팽용찬의 답장에는 내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너의 첫 마디가 자살과 탈출이었다. 통화하면서도 내 걱정해준 적이 한 번 없었다. 진짜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선처를 바라자. 그게 최선인 것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김영식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명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송씨를 살해한 팽용찬은 2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실제 살해한 살인범보다 살인을 지시한 김영식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시 김영식이 시의원직에 당선된 공인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팽용찬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발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재판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항소했고요. 2심 재판에서 팽용찬의 경우 사건 수사에 협력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며 처음 구형보다 5년이 줄은 20년형을 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김영식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그러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8월 19일 대법원도 김영식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이 실제 살인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 자체를 보고 이해해야지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테리 범죄 사건은 매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3일 서울에서 발생한 김영식 살인교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세계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주택가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 조용한 주택가의 정적을 깨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명소리가 들린 집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주민들이 꽤 많았는데요. 특히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이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리가 난 집을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남성이 소리가 난 집을 찾으러 골목길을 돌던 중 어느 집 현관문이 열리는데요. 안에서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남성은 깜짝 놀랐죠. 집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주 처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옆구리에도 피로 얼룩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밖으로 나온 이 남성은 36살의 양 씨로 소설을 쓰는 작가였어요. 양 씨는 비틀거리며 자신과 마주친 남성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죠. 경찰은 피를 흘리며 양 씨가 걸어 나온 집을 수색해 봤습니다. 집은 양 씨의 명의였어요. 여기서 30대 여성 박 씨와 20대 남성까지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흉기에 찔려 살해된 듯이 모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중 박 씨는 복부와 안면까지 10군데가 넘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0대의 남성도 있었죠. 이 남성은 현역 상병인 20살의 장 씨로 휴가를 나왔다 살해당했으며 박 씨가 발견된 옆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5년 9월 24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의 어느 가정집에서 벌어진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방금 피를 뒤집어쓰며 걸어나온 36살의 남성 양 씨와 양 씨의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0대 여성 박 씨는 9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15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 부부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신혼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무단 침입한 어느 남성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람이 바로 20살의 현역 군인이던 장 씨였습니다. 양 씨나 박 씨와는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장 씨가 문이 열려있던 양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여성 박 씨를 향해 칼을 내리꽂은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한 박 씨는 4번의 짧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 소리가 공릉동 주택가에 울려 퍼진 것이고 이때 옆방에서 자고 있던 박 씨의 약혼남인 양 씨도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요. 일어난 양 씨는 서둘러 소리가 난 박 씨의 방을 향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양 씨가 직접 본 것은 집안에 들어온 누군가가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향해 칼을 내리찍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미 박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범인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행 도중 인기척을 느낀 범인은 문 앞에서 충격에 놀라있는 양 씨를 보고 즉시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죠. 양 씨와 장 씨의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양 씨가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범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양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빼앗은 흉기로 장 씨를 한 차례 찌르게 됩니다. 장 씨가 그대로 쓰러졌죠. 이때 칼에 찔린 상처로 무단 침입한 장 씨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장 씨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분명히 칼에 찔렸지만 질식사였어요. 양 씨가 칼을 찔렀을 때 장 씨의 폐에 구멍이 났고 피가 흘러 들어가면서 호흡이 불가능해져서 사망한 것이죠. 양 씨도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큰 부상을 입었고요.
장 씨가 휘두른 칼에 이마가 찢어지고 한쪽 엄지손가락은 반쯤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옆구리도 칼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죠. 범인을 제압한 양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여성인 박 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당시 양 씨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인데요. 방금 군인인 장 씨가 들어갔고 잠시 후 양 씨가 이마를 손으로 짚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바지 입었죠. 이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휴가 나온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정집을 무단 침입한 후 벌인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일어난 살인사건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두 번의 살인이 벌어졌고 양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예비 신부가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자신도 공격을 받자 방어하던 도중 범인이 사망했으니 분명 양 씨는 정당방위 같은데 이걸 두고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3명의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박 씨 여성이 무단 침입한 장 씨에게 살해되었고 이 장 씨는 다시 집주인인 양 씨에게 살해된 것이니 두 번의 살인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들을 괴한이 저지른 묻지마 살인과 이걸 방어하려다 발생한 살인, 정당방위 살인으로 나눠야 하는데 경찰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단 침입한 장 씨가 양 씨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박 씨를 살해한 장 씨의 첫 살인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공릉동 살인 사건은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인 양 씨가 저지른 장 씨에 대한 살인 사건만이 경찰과 검사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며 처음부터 장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혀 잠깐이라도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어요. 즉, 남은 사건의 맹점은 양 씨의 행동이 실질적 살인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방위에 속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방어 성격을 띠는 행위여야 하며 상대를 도발해서는 안 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쌍방향 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 방어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되죠. 이 조건들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8가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요건이 사법부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기준이죠. 듣기만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선진국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는 풍토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인정돼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다인데요. 2014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빨래 건조대 뇌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품을 노리고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주인이 빨래 건조대로 제압하다가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결국 공격을 받은 범인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한 집주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죠. 실제 일어난 살인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2건밖에 없습니다. 1990년 안동에서 강간범에게 저항하다 살해하게 된 가정주부 사건과 같은 해 구미에서 자신을 묶어둔 뒤 눈앞에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결이었고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결국 이번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에서 양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거기에 예비신부를 살해한 장 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오로지 생존한 양 씨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었죠. 먼저 설명한 사건 개요도 어디까지나 생존한 양 씨의 진술로만 알려진 이야기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씨가 2사람 모두를 살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두 양 씨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서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였죠. 양 씨는 예비 신부를 억울하게 잃었지만 장례를 제정신으로 치를 새도 없이 자신이 박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장 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군인인 장 씨의 동선과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분석, 지인과 이웃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비 부부인 양 씨와 박 씨, 그리고 장 씨는 조금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장 씨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 씨가 양 씨의 집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전에 양 씨의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평소 장 씨는 술만 마시면 다소 행동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술에 취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게다가 장 씨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이미 공릉동의 가정집 4곳을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실패했었고 5번째로 침입한 곳이 바로 양 씨의 집이라는 점을 들어 장 씨가 양 씨와 박 씨를 특정해 노린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여러 집을 침입해 누구든지 살해하겠다는 식의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범인이 사망했으니 영원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한 군인인 장 씨가 박 씨 여성을 살해했다는 근거가 몇 가지 발견되자 양 씨가 2사람을 모두 살해하고 장 씨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사라지는데요. 그 근거로는 장 씨와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과 장 씨가 준비한 흉기와 박 씨의 손톱에서 모두 장 씨의 DNA가 발견됐으며 손에서 동일한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양 씨의 진술이 모두 진실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양 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2015년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이제 검찰에 보내졌죠.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 씨에 대한 알맞은 형을 구형할 것이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일만 남습니다. 이 기간이 2년이나 걸려요. 2017년 10월 11일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의 피해 유가족이자 동시에 장 씨를 살해한 피의자인 양 씨의 최종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2년간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재판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쟁의 요소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양 씨의 행동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1990년에 일어난 2사건처럼 살인을 법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고요. 25년 만에 인정된 정당방위였고 법적으로 해석해봤을 때 헌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해줌과 동시에 피를 마르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양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까지 2년이 걸렸죠. 그동안 양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양 씨의 말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도중에 담당 검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겪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공릉동 군인 살인 사건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양 씨의 사연을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실 범인은 양 씨다, 양 씨가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양 씨가 진짜 살인마일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양 씨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된 것엔 이유가 있었죠. 2015년 10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집중 탐사 보도를 한 프로그램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화제의 인물과 사건의 이면을 다뤄 여러가지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는 기획 의도를 가진 프로였어요. 취지는 좋죠.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언론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방송사가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도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는지 섣불리 방송을 결정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 프로는 시청률을 의식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쪽으로 사건을 구성했어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해당 방송에서는 가해자인 장 씨를 마치 사람을 구하려다 살해된 의인처럼 편집했고, 피해자인 양 씨는 예비 신부인 박 씨와 장 씨를 살해한 파렴치한 살인마라는 식으로 보이게 했다는 건데요. 장 씨가 주거 침입 순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점을 보면 평소 예의가 바르고 공손한 인물이었다. 평소 양 씨가 박 씨와 자주 싸웠다.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것 치고 가해자 장 씨의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데 양 씨의 손은 흉기로 인한 상처가 이상하게 많다는 내용으로 진범은 양 씨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 방송사는 양 씨와 주변 증인들의 인터뷰를 불법으로 녹취했고 이것을 교묘하게 짜맞춰 조작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여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데요. 화제의 인물과 사건의 이면을 다룬다는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아예 사건 자체가 왜곡돼 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양 씨는 경찰 조사 도중에도 문제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작성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미 양 씨를 살인범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피해자인 양 씨는 이것을 여론재판, 여론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송 이후 주변 사람들은 양 씨를 살인범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와야 했으며 소설을 쓸 수 없으니 배달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외출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었죠. 재판을 앞둔 양 씨는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프로 담당자를 찾아가 보니 정정보도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자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방송사에서는 예비 신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양 씨의 공격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웠으며 유족의 감정이라고 보기엔 너무 냉소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창사 이래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끝내 양 씨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는 이미 2013년에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양 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핑계나 마찬가지인 대답이죠. 이후 2017년 재판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양 씨는 2년 동안 자신에게 공익성을 빌미로 여론재판, 여론살인을 가한 문제의 방송사와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게 됩니다.
양 씨는 이 소송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밝혀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로잡힌 것은 없고요. 사건의 내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오늘도 양 씨는 절반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양 씨의 직업은 작가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과정과 그때마다 든 자신의 생각, 당시의 심경 등을 개인 블로그에 모두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의자가 되었다. 이 문장이 공릉동 군인살인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015년 9월 24일 서울 공릉동에서 일어난 군인 살인 사건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